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이 좀 약간 길다면 길죠. 유튜브 등에서도 사람들이 긴 방송을 잘 안 보니까 쇼트라는 것도 유행하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편집한 내용들을 미리 소개하는 거, 이것도 별도로 이 유튜브 설명란에 쭉 했던 겁니다만은, 방송 내용 중에 이 목차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오늘은 좀 저희 이 주제인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보자 하는 사례로 상관관계로 이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화폐 발행, 이거를 좀 소개를 하고 아주 상관관계에 아주 대표적인 모델 같은 방송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제가 좀 질문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참여자 100에서 150명, 내부에서도 이럴 때냐? 이혜인 기자가 조선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이 시위하는 인원수들이 이제 소수로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기흥 캠퍼스 8인치 라인 건물 앞에서 총파업 동참 홍보 집회를 벌이는 삼성전자 노조원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 HBM 라인 건물에서 집회를 벌인 전산노라고 부르는데, 작은 회사한테 손해가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집회를 해가지고 기업이 바로 사측이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이라는 전술을 택해가지고 핵심 공정 직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사측에서는 생산에 차질 이상 없다. 대체 인력 집어넣어서 한다. 그런데 이 주장하는 게 노사 협의에서 합의된 연봉 인상률 5.1%보다 높은 5.6% 연봉 인상이 핵심 파업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아니 합의된 연봉 인상률을 왜 파기하고 스스로들 파기하고 이렇게 이 노조 단체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노조 창립일을 휴가를 해달라 이런 무슨 개똥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좀 욕 같은 것도 좀 그냥 저는 그냥 하고 싶습니다. HBM 볼모로 잡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장기전으로 가나. 최지기 기자가 이번엔 조선 BJ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2일 평택 캠퍼스 HBM 생산라인 식당 앞에서 집회. HBM 생산 장비 세우면 사측 피드백 올 것. 실제 파업 참여 직원은 점차 줄어. 삼성전자 측 현재까지 생산 차질 없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생략이 아니고 그래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현재 12만 5천 명, 중소도시 이상의 규모죠. 그리고 삼성 노조원들은 25% 전체 인원에,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동지들아 때려치우고 파업하자. 지금까지 고통받은 8인치야 복수하자. 뭘 복수하겠다는 얘기인지 참
우리나라가 한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곡인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노조가 없으면 사용자는 항상 언제나 틀림없이 노동자를 착취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 대기업에서의 노조의 파업은 좀 협상에 의해서 좀 해결을 좀 덜 해봐라. 너희들도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느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노사가 상생을 해야지. 에, 노조가 이기고 기업을 죽인다면 대한민국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자기네들은 무슨 살 길이 있냐, 이런 거를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그 방송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했습니다만은 1분기에 1분기 실적 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연간 예상이 1억 2,410만 원, 그 다음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1억 3,450만 원으로 약 7.8%가 하락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아마 조업 단축 등으로 해서 잔업 시간 이런 게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회사는 또 3,400명 직원을 추가 예, 뽑았죠. 그러면 신입사원은 저임금,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니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연봉 1억 2천 정도 받는 애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파업을 벌이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노동 생산성 하나 좀 보자 그러면은 0.5% 가격이 인건비가 약간 내려가는 바람에 0.5%좀 상승한 거로 소수점 두 자리로 한다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에 2023년도가 아주 힘들었죠. 삼성전자가 상반기 이익이 1조 3천억 분이 안 됐는데 매출액도 17.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조 원이 나온다고 잠정 실적이 됐습니다. 아직 공식 상반기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참고적으로 항상 제가 외국인 지분율을 참고하는데 삼성전자는 56.32%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개미들의 대표적인 거고, 삼전 어디까지 가냐 맨날 뉴스에 그런 거 나오는데, 제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노조들이 이런 배짱이 있는 건가요? 외국인들에게 높은 배당을 하느니 노조 자기네들한테 더 달라? 이익이 적게 나면은 배당을 적게 할 테니까. 근데 우리 사주도 있을 텐데,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문제는 노동부는 사측을 대변하는 듯 행동해 왔다는 것일 수 있다. 제가 노동부 고위 공무원 출신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좀 해본 적도 있어요. 그 친구한테. 사측 입장에서 노동부는 절대 갑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얻어먹는 것에 익숙해서인지 사회에 나와서도 절대 술 한잔 먼저 사는 것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꼭 노동부 출신만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노무사 제도가 생기면서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노무법인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측을 대변하는 노무사로 일하면은 돈을 좀 쉽게 받겠죠. 그러나 이런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노무사들은 소수에 불과할 거지만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노동자 측을 좀 입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취득된 정보로는. 그래서 그 노무사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노무사 제도를 만든 기한한 사람은 뭐 잘렸 건 아니지만은 곤혹스러운 거를 했다. 왜냐? 사측을 위해서 노무사 제도를 오케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노무사 공부들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노조 편이나 노동자 편에서 일하는 노무사들이 생겼다. 이런 현실도 있는 거예요. 미중 신냉전 맹렬한 일본 구매 유발 에민 율마즈라는 사람이 일본이 다시 경제 성장기를 맞는 이만한 이유라고 라는 제목으로 경제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에민 율마즈 프로필을 보니까 이 터키 이스탄불 출신인데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해가지고 아예 일본에 정착을 해서 경제계, 금융계 뭐 이런 데서 두루 설립을 하고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에브리싱 법을 끝과 시작 지정학과 뭐니 미래라고 이 책을 낸 모양이에요. 거기 내용을 좀 편집했다는데 일본은 전후 한국전쟁 특수를 계기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 배경에 미소 냉전이 있었다. 한국전쟁 특수 때문에 경제가 일어설 수 있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본 지식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있기도 합니다. 소수. 그래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하는 거죠. 뭐 그건 그렇고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에서 중국서 달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신이 되는 나라는 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데 인프라라든가 인재가 갖추어져 있는 제조업이 번성한 나라가 되면 결국 일본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한국은 얘기를 안 하네. 맹렬한 일본 사기가 찾아온다. 그 주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그 무역 상사 주식을 왕창 샀다 그러죠. 그거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이 찾아오고 있다. 또 인바운드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펀드 니카타 묘코 고원의 스키 리조트에 2천억 원이 넘는 직접 투자로 알려졌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2조엔 프로젝트인 오사카 IR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본에 뭐 돈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시탐탐 그 해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 경제력을 키운 다음에 지금 뭐 해양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1열도선, 제2열도선 이제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표적이 되는 것은 대만이 아니라 필리핀,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그 필리핀을 게이트키퍼가 되게끔 지금 다시 작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냉전이 끝나고서는 필리핀이 미군 나가라 그래가지고 수빅 해군기지 이런 데에서 나갔는데 결국 2024년 2월에 미국은 필리핀에서 새로운 4곳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얻었다. 지금 필리핀하고의 무슨 제도인가 거기 그쪽 어디에서 그 물대포 사건 등등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필리핀 미국 지원으로 크게 경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엄청난 기세로 세계에 돈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문제는 이제 부정부패 요거 좀 잠깐 집었고요. 베트남에서 미국의 존재가 커지고 있다. 우회주로서 존재감을 높이는 멕시코는 미중 디커플링
멕시코에 혜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이 유명한데 경제가 풍부해지면은 이 위법한 비즈니스라고 표현하네요. 불법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서서히 깎여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도 반미가 심했었는데 요즘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중 냉전 속에 한국은 언급을 안 했어요. 한국이 참 집어넣기에는 애매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남북 대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자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먼저 정치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다는 게 이제 싱킹 브릿지 타임즈의 또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 3단계에 대해서 골드랩 박사가 아주 간략하게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관관계 수립 역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아주 이런 능력이 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약점이 있다면 우연성 의구심,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모았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정보 소집은 항상 걸리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런데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 요거를 제 밑에다가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로 넘어가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인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은 뉴턴부터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인 가정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라가 주장하는 거죠. 인본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인과관계는 그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될 거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 아주 모델 같은 그런 방송이 7월 5일 날 여기 두 부부가 하는 방송이에요.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화폐 발행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소타로 씨가 재무상으로 있을 때 신화폐 발행할 거라고 발표했던 거고, 저 위에 게 이제 새로 나오는 지폐고, 밑에 게 이게 새로 나오는 지폐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곁들여서 이제 우리나라 이 사람 만엔에 들어오는 시부사와 H가 대한제국 화폐 처음에 제1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자기 얼굴을 넣어 가지고 통용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답니다. 샘플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통감부 수장이던 이토 히로부미가 일국의 지폐에 일본 민간은행의 은행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라고 조선의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은행권으로 바꾸라. 바꾼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게 10원인데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이런 옛날 대한제국의 화폐
일본은 계속 뭐 조선이라고 그러죠. 조선은행권 이렇게 이게 1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런 화폐를 보시고 자란 세대는 이미 지금 이제는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일본의 근대화는 프리메이슨이 도와줬다. 러시아의 남하 방지 목적이다. 주로 영국 쪽이 많이 도와줬죠. 어,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의 그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 일본 은행권의 한국 통용에 따른 경제적 동요를 이유로 중앙은행 창설안이 확정돼 가지고 1909년 7월에 공포된 한국은행 조례에 따라 한국 정부 30%, 일본인의 68%의 출자로 지금 이게 현재로 얘기해서 그런지 그때는 조선은행 이렇게 한국은행이라고 했는데 11월에 설립됐고 그다음에 1910년에 그 8월에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제국에 의해 완전히 병합됨에 따라 1911년 3월 공포된 조선은행법에 그러니까 조선은행법이 맞겠죠. 결국은 한국 자본 30%, 일본 자본이 68%, 2%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일본 거죠. 조선은행이란 게 그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서 재출범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에 의해서 1909년 10월 6일 하얼빈에서 사망을 했죠. 나름대로 이토 히로부미의 역사적 평가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브사와 H가 프랑스 로이스차일드 가문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제1국립은행과 77개 국립은행 전국에 또 지방은행 설립을 지도했다. 500개 이상의 기업 건립에 관여했다. 그래서 이 진행자는 사부사와 H가 그 프랑스의 뭐죠? 그 시찰단을 보내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기업까지 관여하고 뭐 이런 능력이 어디 있었겠냐? 그러면 뒤에 배후 세력이 있을 거다. 그게 뭐냐?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아소타로는 프랑스 로스차일드 반개 집안과 사돈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록펠러 재단의 영향을 그냥 받고 있다고 또그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 도표를 이렇게 뭐 해서 자관 뭐 그런 이런 거를 또 이 사람이 잘 하는데 인간관계 도표 그저 상관관계 연결 같은 것 아닌지라고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그 좀 뭐 다녀온 때 이토 히로부미가 젊었을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파란 원의 세 사람은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돼 있고 특징은 그 손을 이렇게 이 가슴에 넣는 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회자들 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이와쿠라 도오미, 토모미라고 돼 있는데, 뭐 옛날 일본식 머리를 계속 그냥 가지고 있고, 일본 또 그 귀족 전통 의상을 입고서, 뭐 그렇게 갔던 모양입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이 그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또 이렇게 또 이런 포즈로 또그 사진을 찍은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한국 좌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왜 한국 좌파들이 돌임하는가? 좌파 프랑스 로스차일드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송영긴, 윤미향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 로스차일드 이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마크롱도 결국은 만들어진 대통령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 배후 세력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신화폐 발행으로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쭉 그 얘기를 했고, 지금 핵심은 장롱예금 100조 엔이 그 고령 세대가 있는데 이게 100% 쏟아져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인플레가 일어나 가지고 더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본 저금리와 집값 상승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고, 또 정규직의 감소, 임금의 동결, 퇴직금의 감소 뭐 이런 것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엔화가 그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달러 사재기를 했고 엔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신화폐 발행으로 구화폐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데 그냥 교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교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통용이 된다 그러면은 신화폐 발행이 결국은 그 물량 공급을 더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구화폐는 계속 걷어들이겠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러나 관광은 잘 된다.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초치는 뉴스가 일본 내 전염병 급속도로 확산, 연쇄국인 독성 쇼크 증후군, A군 연쇄국인성 질환,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이런 또 병이 일본에 또 번졌다. 지금 뭐죠? 그 팬데믹, 그것도 이제 요즘은 이제 이 풍토병화 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걸리는 사람들이 일본에 좀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독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대 스위스 로스차일드.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사건들이 이 대립에 의해서 세대가 여러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입장이 틀려졌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유로화 실패를 언급하면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번에 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스위스 입장에서 세계 분황이 안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 은행도 이제는 화폐 지폐 유통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등 CBDC인가요? 그 디지털 화폐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거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프랑스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스위스 금리 인하의 미을 증시가 들썩들썩했다.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1.5%뿐이 안 되는데 0.25%포인트 내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좀 방송 끝나고 할게. 스위스가 현 시점에 금리를 낮추면 발생하는 일들 해가지고 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도 스위스와 일본의 여파로 위안화의 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 스위스 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어, 그 일본은 다시 올려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 거죠. 어, 그 아베 노믹스로 돌아가서 옛날에 뭐 이런 자료를 또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자회사다. 일본 국채는 일본은행이 다 사줄 테니 국채 발행 진행시켜 했는데, 재무상이 아니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가 아니요. 독립법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은행 총재 교체 앞두고 아베노믹스 계승 속내 발언을 했다. 아베 사망과 함께 통일교 파문 확산.
이 통일교의 무슨 연간 무슨 집회에 트럼프도 축하 메시지 방송을 하고 아베도 그렇고 여러 그 유명 정치인들이 했는데 그거 그냥 공짜로 해주겠냐? 이게 돈 받고 해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하는데 아베를 암살하는 거죠. 암살하면서 통일교까지 일본 내에서 죽이는 그런 거에 하는 세력들이 누굴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상황관계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민당은 모태기파가 또 해산이 되면서 파벌이 6개가 있었는데 5개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아소파만 프랑스 로스차일드하고 친한 아소파만 기시다파도 자기네들 해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로스차일드에서 이런 영국의 화폐 공급을 지배하는 자는 대영 제국을 지배하고 나는 대영 제국 화폐 공급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정부를 지배하는 게 로스차일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산업 자본주의라고 그 산업 자본주의 대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 이거의 그 싸움이다 이렇게 또 저도 좀 표현을 해왔죠. 한국은행 쪽의 얘기인데 최원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BOK 이슈니까 20년 만에 지폐도안 바꾼 일본 한도 교체 목소리 솔솔 이 정도 수준의 그 기사뿐이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본 고령층이 은행에 맡기지 않고 보관 중인 장롱예금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는 예측. 그러면은 그것도 예측인데 그 장롱예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취급할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1. 새지폐 유통 경제효과 1.6조 원 이상. 근데 1.6조 원이라는 게 ATM 바꾸는 거 가지고 그게 경제효과 그거 아니고 다른 것도 되게 많을 텐데 한국은 15년째 교체가 없고 신권 발행에 위패 줄여야 하는 의견이 있다고 그러고요. 일각선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되는데 신권 발행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까지 그 위에 소개한 그 신화폐 발행에 대해서 일본 경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 상관관계로 전문적으로 잘 풀어간 건데 저 상관관계로 뭘 이렇게 엮어갈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또 그렇게 자료를 그렇게 많이 조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과관계 배운 거그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코파일로트 MS에서 하는 거죠. 거기다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의 인공지능은 주로 상관관계에 기반한 추론을 수행합니다. 뭐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완전히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인과관계 추론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원인 결과 사이의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어렵다 이거죠. 설명 가능성과 인과관계 추론은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하다. 그래서 설명 가능성과 인과관계라는 제목으로 설명 가능성과 성능 간에는 상충관계가 또 있다. 왜냐? 설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델을 단순화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모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라인, 세프 등은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의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좀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미래의 도전에 이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게 인풋 아웃풋가 있다면 중간에 뭔가 프로세싱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상관관계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더라도 인간이 과학을 발전해 왔듯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간의 사고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게 만능이 아니다는 얘기죠.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영어로 물어본 내용을 한글로 다시 번역한 겁니다. 커주얼 AI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저와 똑같은 뭐 아니면 약간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유사하게 인과 추론을 커주얼 인퍼런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거를 설명해 주고 또 최근에 커주얼 러닝이라고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문으로 물어볼 때하고 영문으로 물어볼 때하고 내용은 약간 많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실제 세계에서는 데이터 분포가 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값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델이 잘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간의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며 복잡한 딥러닝 모델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현재 탐구를 하고 있다. 뭐가? 최근 연구에서는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는데 근데 잠깐 요약하자면은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넘어서 원인 결과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인데 아직 어렵다. 머신러닝 분야에서 더 나은 일반화와 설명 가능성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이런 그 참고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온 것도 그 인공지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DMQN 코리아 A시면 학교겠죠. LG 리서치가 있고 브런치 뭐 이런 데서 그 뽑아가지고 인공지능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2045년 인공지능보다 100만 배 확장 예고 유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했는데 커즈 와일이라는 어떤 그 컴퓨터 과학자가 2005년에 2029년까지 인간 수준의 AI가 도달한다고 그런 책을 써냈는데 그런 그런 것들을 특이점 싱글라리티라고 명명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년이 지나가지고 76세 그의 속편 특이점이 더 가까이 있다. 이거를 발표했다. 이런 얘기예요. 일관적으로 2029년에는 인간 수준의 지능과 인간 일반 지능이 모두 달성될 것이다.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네요. 원문이. 이건 별도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예측할 수 이유에 있는 데서 성능을 했고 우리는 15개월마다 가격 대비 성능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삼성전자 제품도 그렇게 쭉 개발이 되어 왔죠. LLM은 제가 안 찾아봤어요. 계산 증가로 인해 2년 전에야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문맥기억, 상식 추론, 사회적 상호작용 등 여전히 결함이 있는 영역에서의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분은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상관관계로 아무리 발전을 시켜봐라. 아마 정답은 인공지능이 상관관계는 뭐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 같죠.
그렇게 되는데 이 자관 우리 인간은 제 생각에는 그 인과관계를 사고하는 연습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